1987년 6월 15일 새벽, 경상북도 영천시 복숭아밭에서 한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67살 김술래 할머니였습니다. 사라진 날은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농번기였죠. 복숭아 수확철이 코앞이었고 온 마을이 밭으로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 7시가 되어도 점심때가 되어도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타이밍이었어요. 할머니가 사라지기 딱 사흘 전 6월 12일에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영천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할머니 소유 땅 일부가 수용됐고 보상금이 나온다는 통보였어요. 금액은 3천만 원. 1987년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고 당시 대졸 초임이 한 달에 30만 원 하던 시절이었죠. 할머니는 그 돈을 6월 18일 금요일에 받기로 했어요. 통장은 이미 만들어뒀고 시청 직원이 직접 입금하러 온다는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6월 15일 새벽에 사라졌어요. 보상금을 받기 정확히 3일 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장남 김대호 씨가 신고를 했습니다. 42살이었던 큰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밭에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십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의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CCTV는 당연히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로 뛰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김술래 할머니 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에 밭으로 가시는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답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복숭아밭은 넓었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수색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보상금 3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장남 앞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명의 통장이었지만 실종 신고 석 달 후 가족이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큰아들 김대호 씨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7년 여름에 사라진 할머니는 점차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도시로 떠났고 복숭아밭도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월 어느 날 영천시에서 농업용 배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복숭아밭 근처였어요. 포클레인이 땅을 파고 있었죠. 작업자는 평소처럼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날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돌인가 싶어서 손으로 털어냈는데 이상했습니다. 돌이 아니었어요. 하얗고 길쭉하고 무언가 형태가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뼈였습니다. 사람 뼈였어요. 작업은 즉시 중단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정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두개골 파편도 나왔어요. 그리고 틀니 하나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용 머리핀도 함께 발견됐어요. 낡은 옷감 조각도 있었습니다. 감식팀은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어요. 그리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60대 후반 여성의 유골로 추정됐고 사망 시기는 20년에서 3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어요. 골절이었습니다. 둔기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사흘 전 사라진 김술래 할머니. 혹시 이 유골이 그 할머니일까요? 경찰은 틀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틀니는 1985년에
영천 시내 한 치과에서 제작된 것이었고 제작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술래, 맞았어요. 25년 만에 할머니가 돌아온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요. 사건은 즉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5년 전 그날 복숭아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할머니를 그곳에 묻었을까요? 보상금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새벽,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7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 김술래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67살 할머니는 새벽 4시쯤 눈을 떴습니다. 농사일은 일찍 시작해야 했거든요. 복숭아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밭에 물을 줘야 했어요. 할머니는 거실을 지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장남 김대호 씨 내외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42살 큰아들과 40살 며느리 박순자 씨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됐어요. 며느리 박순자 씨가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에 시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어머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 남편 김대호 씨에게 말했죠. 밭에 계시겠지. 조금 있다 오시겠어. 대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됐는데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며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밭에 가서 찾아볼게. 김대호 씨가 집을 나섰어요. 복숭아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어요. 이웃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대호 씨는 마을을 돌며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김대호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밭에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영천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습니까? 새벽 4시쯤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못 봤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밭에 가셨을 거예요. 물 주러요. 경찰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987년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밭을 뒤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CCTV는 당연히 없었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죠. 밤새 수색했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인 6월 16일 화요일, 수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천경찰서에서 형사 4명이 추가로 투입됐어요. 마을 이장도 나섰습니다. 60살 이장 김철웅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김술래 할머니 찾는데 도와주십시오. 남자 15명이 수색조를 꾸렸습니다. 복숭아밭부터 시작해서 마을 뒷산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새벽에 김술래 할머니 보신 분 되십니까?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에 밭 가는 길에 할머니 뒷모습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날 새벽엔 집에 있었거든요. 또 다른 주민의 증언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밭으로 가시는 거 봤어요.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숭아 수확철이라 마을 사람들도 각자 바빴고 새벽이라 어두웠거든요. 수사는 난항을 겪었어요. 경찰은 김대호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과 평소의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같이 살았으니까요. 혹시 최근에 다투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바칠만 하셨죠. 대호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경찰은 며느리 박순자 씨도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날 아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평소에 어디 자주 가시는 데가 있었습니까? 밭이랑 집 밖에 안 가셨어요. 며느리도 특별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일주일째 접어들자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보상금이었어요. 6월 18일 금요일에 김술래 할머니 앞으로 토지 보상금 3천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거든요. 경찰은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형사 한 명이 영천시청에 갔습니다. 토지 보상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김술래 할머니 보상금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땅 200평이 수용됐거든요. 언제 입금 예정이었습니까? 6월 18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6월 12일에 직접 시청에 오셔서 통장도 만드셨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보상금을 받기 사흘 전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어요. 경찰은 가족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남 김대호 씨를 불렀어요. 어머님 보상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3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셨습니까? 어머니가 쓰실 돈이죠. 저는 모릅니다. 대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은 차남 김영호 씨도 불렀습니다. 37살 둘째 아들은 따로 살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아내 이미숙 씨와 살았습니다. 형님 댁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셨죠? 아니요, 저는 따로 삽니다. 어머님 보상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3천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영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통장 관리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형님이 통장을 맡아서 관리하셨어요. 경찰은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보상금도 형님이 관리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이장 김철웅 씨를 다시 불렀어요. 김대호 씨에 대해 아시는 거 있습니까? 뭘 알고 싶으신데요? 평소 행동이나 성격 같은 거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농사도 열심히 짓고요. 최근에 특이한 행동 보이신 적 있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이한 거라면 며칠 전에 밭 정리하시더라고요. 밭 정리요? 네, 복숭아밭 한쪽을 파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배수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쯤이었습니까? 6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열흘쯤 됐나? 경찰은 메모를 했어요. 6월 초면 할머니 실종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파는 건 농사일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것만으로 뭔가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실종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경찰은 김대호 씨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죠. 오전 10시에 형사 3명이 집에 도착했어요. 김대호 씨와 며느리 박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세요. 대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사들은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방도 살펴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옷장 하나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사 한 명이 서랍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87년 1월 5일, 대호가 돈 10만 원 달라고 했다. 1987년 2월 12일, 대호가 또 돈 20만 원 달라고 했다. 1987년 4월 3일, 대호가 또 돈 달라고 했다. 없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 1987년 5월 20일, 대호가 보상금 이야기를 했다. 돈 생기면 달라고 했다. 형사는 수첩을 계속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대호가 보상금 받으면 절반 달라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영호한테 주려고 한다고 했더니 얼굴이 굳었다. 형사는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보상금을 차남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장남은 절반을 원했고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형사는 수첩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김대호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어요. 이 수첩 보셨습니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대호 씨는 잠깐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수첩이네요. 여기 적힌 내용 아십니까?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가끔 있었습니다. 농사 자금이 필요해서요. 보상금 절반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대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거절하셨습니까? 네, 동생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서운했죠. 하지만 어머니 뜻이니까요. 대호 씨는 담담했어요. 경찰은 더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첩은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시신이 없었거든요. 1987년 당시 법으로는 시신 없이 살인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실종인지 가출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한 달 더 이어졌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9월이 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어요.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보상금 3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장남 김대호 씨 명의로 입금됐어요. 실종 신고 석 달 후 가족이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대호 씨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할머니를 잊어갔습니다. 김대호 씨는 여전히 복숭아밭에서 농사를 지었고 차남 김영호 씨도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그날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정말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보상금 3천만 원, 1987년이면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 돈을 사흘 앞두고 사라진 어머니. 큰아들은 덤덤하게 수사에 협조했고 할머니 수첩엔 아들과의 갈등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시신이 없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25년이 흐른 2012년 그 복숭아밭 땅속에서 무언가 올라옵니다.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천시 복숭아밭 인근 배수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52살 박민수 씨는 평소처럼 땅을 파고 있었어요.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날에 뭔가 이상한 게 걸렸어요. 딱딱하면서도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포클레인을 멈추고 내려왔어요. 파인 흙 속을 손으로 헤쳐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얀 뼈 조각이 흙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뼈 아닌가? 박민수 씨는 즉시 현장 소장을 불렀어요. 소장도 내려와서 확인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거 사람 뼈 같은데요. 오전 11시 영천경찰서에서 형사 3명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형사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어요. 유골로 보이는 물체 발견했습니다. 감식 지원 요청합니다.
오후 2시 국과수 감식팀 5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감식관들이 조심스럽게 발굴을 시작했어요.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현장은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대퇴골 일부였어요. 길이 15cm 정도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붓으로 흙을 털어냈어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두개골 파편이었습니다. 감식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두개골에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틀니였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낡은 틀니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의치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건 머리핀이었어요. 녹슬고 부식된 여성용 머리핀 2개가 발견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온 건 천 조각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찢어진 옷감 조각이 여러 개 나왔어요.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굴은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해가 기울어질 무렵 감식팀은 수습을 마쳤습니다. 전체 유골의 60% 정도 회수했습니다. 유골은 즉시 국과수 본원으로 이송됐어요. 정밀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5일 수요일,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천경찰서 강력팀 팀장 48살 이준석 경위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피해자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시기는요, 토양 상태와 뼈 부식 정도로 봐서 20년에서 3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준석 경위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두개골 좌측 후두부에 골절 흔적 발견.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추정. 생전 손상 가능성 높음. 이준석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거 타살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절 양상이 전형적인 둔기, 손상 형태입니다. 사인은요, 정확한 사인 판단은 어렵지만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즉시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20년에서 30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60대 여성 찾아보세요. 형사 2명이 기록실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뒤 한 형사가 낡은 파일을 들고 돌아왔어요. 팀장님, 이거 봐보세요. 1987년 6월 15일 실종 신고된 김술래 할머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67살이었고 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사흘 전 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실종 장소가 어디죠? 복숭아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골 발견된 곳이랑 같은 곳인가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지적도를 펼쳤어요. 1987년 당시 지도와 2012년 현재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당시 김술래 할머니 장남 소유 복숭아밭이었어요. 이준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니, 추적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형사 한 명이 틀니 사진을 들고 영천 시내 치과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1987년 당시부터 운영 중인 치과는 3곳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과에선 기록을 찾지 못했어요. 두 번째 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치과, 영천중앙치과였어요. 72살 원장 김상훈 씨가 틀니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우리 치과에서 만든 거 맞아요. 이 특유의 핑크색 잇몸 부분 보세요. 우리가 당시 쓰던 재료예요. 기록 남아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김상훈 원장은 오래된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1985년도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김술래 환자분. 상악 틀니 제작. 주소는요. 영천시 금호읍 복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형사는 즉시 이준석 경위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틀니 주인 확인됐습니다. 김술래 할머니 맞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1987년 당시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상금 문제, 장남과의 갈등, 할머니 수첩 내용까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이거 당시에 왜 제대로 수사 안 했습니까?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1987년엔 시신 없이 살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신 나왔으니 재수사 들어갑니다.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영천경찰서는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선언했어요. 사건명은 1987년 김술래 할머니 살인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이준석 경위는 팀원 4명과 함께 작전회의를 열었어요. 1987년 당시 수사 기록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가족 관계도 작성하고 당시 증언 내용 전부 정리하세요.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부터 소환하기로 했어요. 장남 김대호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오전 10시, 67살이 된 김대호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25년 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준석 경위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김대호 씨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유골이 발견됐다는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랐습니다. 25년 만에 어머니를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복숭아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밭이 누구 소유였습니까? 김대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제 밭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에도 귀하 소유였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 밭에 묻혀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몰랐습니까?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이준석 경위는 국과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로 맞은 흔적이에요. 김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1987년 6월 14일 밤 어머님과 보상금 문제로 다투셨죠? 그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머님 수첩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금 절반 달라고 하셨고 어머님이 거절하셨다고요. 김대호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해쳤습니까? 모릅니다. 신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김대호 씨는 계속 부인했어요. 이준석 경위는 일단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박순자 씨 차례였어요. 오후 2시, 64살 박순자 씨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새벽, 시어머님이 집을 나가실 때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1987년 당시 진술에는 시어머님이 밭에 가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박순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5년 전 진술과 지금 진술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6월 14일 밤 남편과 시어머님이 다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박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돈 이야기였어요. 보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남편이 물었고 시어머님은 동생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가 나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졌고 시어머님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다음엔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남편 모습은 어땠습니까? 박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이준석 경위는 메모를 했어요. 며느리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남 김영호 씨였어요. 오후 4시, 62살 김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형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25년 동안 거의 안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일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1987년 보상금 문제로 형님이랑 어머니가 싸웠어요. 저는 그때 따로 살고 있었지만 소문으로 들었죠.
그 뒤로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형님이 너무 담담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의심했습니까? 김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수사 못하고 끝냈잖아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형님이 무섭기도 했고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확신합니까? 유골이 형님 밭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이준석 경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형님이 1987년 6월경에 이상한 행동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이 밭에 뭔가 묻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뭘 묻던가요? 몰라요. 멀리서 봤거든요. 그냥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경위의 눈이 빛났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농사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증언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이준석 경위는 1987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김철웅 씨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85살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장님, 기억나십니까? 1987년 김술래 할머니 실종 사건 말입니다. 김철웅 씨는 희미한 눈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기억나지? 그때 수색도 도왔는데. 김대호 씨에 대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대호? 그 사람 밭 파던 거 기억나네. 언제 파셨습니까? 6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 배수로 만든다고 하더라고. 어느 밭이었습니까? 복숭아밭 한쪽이었어. 지금 6월 나온데 근처 아닌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내가 늙긴 했어도 그건 기억나네. 이상했거든. 복숭아 수확 앞두고 왜 배수로를 파나 싶었지. 이준석 경위는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어요. 5월 7일 월요일,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주변 토양에서 특이 성분 검출됐습니다. 무슨 성분입니까? 석회 성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시신 부패를 늦추기 위해 일부러 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획적 은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묻었다는 거죠. 이준석 경위는 김대호 씨를 다시 소환했어요.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대호 씨가 다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1987년 6월 석회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김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억 안 납니다. 농협에 기록 남아 있습니다. 6월 13일 석회 20kg 구입하셨어요. 농사에 쓰려고 샀을 겁니다. 복숭아, 농사에 석회습니까? 김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6월 주변 토양에서 석회 성분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신 밭에서 당신이 산 석회로 어머님 시신을 덮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대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987년 6월 14일 밤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대호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할 게 아닙니다. 이준석 경위는 어리둥절했어요. 형님이요? 당신이 장남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김대호 씨는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김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 오기 전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일단 조사를 중단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대호 씨의 태도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엔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혹시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준석 경위는 며느리 박순자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박순자 씨가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4일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싸웠어요. 보상금 때문에. 그 다음은요? 남편이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님도 따라 나가셨고요. 그 다음엔요? 박순자 씨는 목이 메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혼자 돌아왔어요.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요? 안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무서웠어요. 남편이 뭘 했는지 확실히 몰랐고, 저도 같이 잡힐까 봐 무서웠어요. 이준석 경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증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증거가요. 과연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25년 만에 올라온 유골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두개골의 골절 흔적, 석회로 덮인 흙. 그날 밤 혼자 땀 흘리며 돌아온 아들. 며느리는 25년간 침묵했고 동생은 형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아직 없습니다. 1987년 그날 밤 복숭아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곧 맞춰집니다.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이준석 경위는 재수사팀을 다시 현장으로 보냈어요. 유골이 발견된 복숭아밭이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합니다. 뭐라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히 찾으세요. 형사 4명과 국과수 감식관 3명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유골 발견 지점에서 반경 5m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감식관 1명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금속 조각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녹슬고 부식된 금속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길이 약 10cm, 폭 3cm 정도였어요. 이거 뭔가요? 참날 같은데요. 끝부분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감식관이 붓으로 조심히 흙을 털어냈어요. 참날 조각 맞았습니다. 날 끝부분이 부러져 나간 형태였어요. 이거 증거품으로 수거합니다. 참날 조각은 즉시 국과수로 이송됐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형사 1명이 김대호 씨 집 창고를 수색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창고 열어주십시오. 67살 김대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어요. 형사 2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농기구들로 가득했어요. 낡은 호미, 괭이, 삽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1명이 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손잡이만 남아있는 삽이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멀쩡한데 삽날이 없었어요. 삽날은 어디 갔습니까? 김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부러졌어요. 언제 부러졌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형사는 손잡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잡이 끝부분에 금속 연결 부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손잡이를 압수했어요. 5월 18일 금요일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삽날 조각과 압수한 손잡이, 연결 부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준석 경위가 보고서를 받아 읽었어요. 부러진 시기 추정 가능합니까? 금속 부식 정도로 봐서 20년에서 3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혈흔 검사는요? 25년이 지나 대부분 분해됐지만 미세한 혈흔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DNA 추출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사용 흔적은 확인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많은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5월 21일 월요일, 형사 2명이 마을 주민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1987년 당시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78살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1987년 6월쯤 김대호 씨가 새 삽 산 거 기억하십니까?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마을 철물점에서 샀어.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럼 내가 철물점 주인이었거든. 우리 남편이 운영했는데 내가 계산돼 봤어. 언제쯤이었습니까? 6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 복숭아 수확 직전이었으니까. 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상했거든. 김대호 씨가 멀쩡한 삽 놔두고 왜 새로 사나 했지. 물어봤더니 옛날 삽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일하다가 부러졌다고 했어. 그래서 새 걸로 하나 달라고 했지. 형사는 메모를 했어요. 혹시 며칠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장부에 기록 남아있을 거야. 잠깐만. 이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1987년 6월 16일 김대호 삽 1개 8,000원. 형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6월 16일은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내 손으로 쓴 거야. 확실하지.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김대호 씨는 새 삽을 샀어요. 그리고 오래된 삽은 손잡이만 남기고 날은 어딘가에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땅에 묻힌 거였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5월 23일 수요일, 형사 한 명이 또 다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75살 최기철 씨였어요. 1987년 당시 김대호 씨 집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6월 중순,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최기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한밤중에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였습니까? 땅 파는 소리 같았어. 삽으로 흙 파는 소리요. 언제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월 중순 어느 날 밤이었어. 새벽 2시쯤 됐을 거야. 어디서 나는 소리였습니까? 김대호 씨 밭 쪽에서 들렸어. 이상해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어둡고 달빛만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 사람은 보셨습니까? 어렴풋이 봤어. 누군가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았어.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습니까? 농사꾼이 밤에 일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냥 밭 정리하는 줄 알았지. 증언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준석 경위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됩니다. 이준석 경위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 박순자 씨를 다시 불러오세요. 오후 2시. 박순자 씨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없이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1987년 6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6월 14일 저녁 9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보상금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님이 돈을 동서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절반씩 나눠주신다고요. 남편 반응은요? 화를 내셨어요.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왜 동생한테 주냐고요. 그 다음은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소리 지르셨어요. 내가 나한테 얼마나 돈 뜯어갔는데 또 달라고 하냐고요. 남편은 더 큰 소리로 그 돈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어서요. 시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밭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따라 나가셨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10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엔요? 박순자 씨는 목이 메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혼자 돌아오셨어요.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땀을 뚝뚝 흘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은요? 안 돌아오셨어요.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은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밭 쪽에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뭘 하셨습니까?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삽을 들고 계셨어요. 왜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하셨습니까?
박순자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무서웠어요. 남편이 뭘 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저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했어요. 25년 동안 계속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 씨는 계속 울었어요. 이준석 경위는 차남 김영호 씨도 다시 불렀습니다. 5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김영호 씨가 들어왔어요. 형님이 밭 파는 거 봤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6월 중순이었어요. 15세나 열였을쯤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영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신도 없었고요. 어머니가 정말 거기 계신 줄은 몰랐어요. 혹시 형님이 다른 말 하신 거 없습니까? 김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형님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증언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김대호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김대호 씨가 조사실에 앉았어요. 이준석 경위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삼날 조각 사진, 손잡이 사진, 철물점 장부 사본, 증인 진술서들이었어요. 김대호 씨,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대호 씨는 증거들을 바라봤어요. 삼날 조각은 당신 밭에서 나왔고 당신 집 창고 손잡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987년 6월 16일 당신은 철물점에서 새 삽을 샀어요. 할머니 실종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당신이 땀 흘리며 돌아온 걸 봤다고 했어요. 이웃 주민은 새벽에 당신이 땅 파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대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987년 6월 14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김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김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7년 6월 14일 밤 10시쯤이었어요. 어머니와 보상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어머니가 돈을 동생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반반 나눠주신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산 게 몇 년인데 따로 사는 동생한테 왜 주냐고 했죠. 어머님 반응은요? 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돈을 뜯어갔냐고 하셨어요. 보상금만큼은 동생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밭으로 나가셨어요. 화가 나셔서 바람 쐬러 가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따라 나갔어요. 김대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밭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니, 싸웠어요. 목소리가 커졌고 어머니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돈밖에 모르는 놈이었구나. 당장 통장 내놔라. 그 다음은요? 김대호 씨는 얼굴을 감쌌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밭에 삽이 있었거든요. 낮에 일하다가 거기 놔뒀던 거예요. 삽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어요. 그리고 김대호 씨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뒤통수를 쳤어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쳤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까? 네, 바로 쓰러지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숨을 안 쉬고 계셨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묻었습니까? 김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까지 땅을 팠어요. 깊이 파고 어머니를 묻었어요. 석회는 왜 뿌렸습니까? 이틀 전에 샀던 게 있었어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뿌렸어요. 삽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치면서 날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날은 같이 묻고
손잡이만 가져왔어요. 다음 날 새 삽을 샀고요. 왜 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대호 씨는 얼굴을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감옥 가기 싫었고 가족들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25년 동안요? 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보상금은 어떻게 썼습니까? 빚 갚고 애들 학비 내고 집 고치는 데 썼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요. 김대호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자백 조서를 작성했어요. 2012년 6월 5일 검찰은 김대호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김대호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사후 은폐가 치밀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반박했어요. 3달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2012년 9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대호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김대호 씨는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박순자 씨는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남 김영호 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김대호 씨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면회실에서 동생 김영호 씨를 만났어요. 형님, 왜 그러셨어요? 김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형님,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김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술래 할머니의 유골은 화장돼서 선산에 안장됐어요. 25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에는 차남 김영호 씨와 그 가족만 참석했어요. 장남 김대호 씨는 교도소에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1987년 6월 15일 새벽에 사라진 할머니. 보상금 3천만 원을 사흘 앞두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 할머니는 25년 만에 땅 속에서 나와 진실을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거짓말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김대호 씨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출소 예정일은 2030년. 그때 그는 85살이 됩니다. 3천만 원을 위해 어머니를 죽이고 25년을 거짓으로 살다가 18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인생.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3천만 원, 1987년이면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머니의 목숨값이 될 줄은 몰랐겠죠. 부러진 삽 하나, 새로 산 삽 하나가 25년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1987년 6월 15일 새벽 67살 김술래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보상금 3천만 원을 사흘 앞두고요. 그 할머니는 25년 동안 복숭아밭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장남 김대호 씨의 손에 의해서요. 보상금을 둘러싼 다툼 끝에 삽으로 어머니를 내리쳤고 새벽까지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부러진 삽날은 어머니와 함께 땅 속에 묻혔고 손잡이만 가져와 창고에 숨겼어요. 다음 날 새 삽을 사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습니다. 25년 동안요. 3천만 원. 1987년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고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머니의 목숨값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김대호 씨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자식들 학비를 냈고 집을 고쳤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효자로 통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됐는데도 꿋꿋하게 농사짓고 가족 건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꿨고 복숭아밭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2012년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배수로 공사로 땅이 파헤쳐지면서 할머니의 유골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두개골의 골절 흔적, 함께 묻힌 삼날 조각, 석회로 덮인 흙, 모든 증거가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대호 씨는 결국 자백했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어요. 출소할 때 그의 나이는 85살입니다. 3천만 원을 위해 어머니를 죽이고 25년을 거짓으로 살다가 18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인생.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돈은 결코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 김술래 할머니는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들을 키웠어요. 남편 잃고 혼자서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늙어서는 장남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사셨습니다. 마침내 받게 된 보상금 3천만 원. 할머니는 그 돈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큰아들에게는 그동안 신세 진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아들에게는 따로 사는 미안함에 대한 위로로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모시고 살았으니 자기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분노가 됐고 분노가 범죄가 됐어요. 그리고 25년간의 거짓과 18년간의 수감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돈 문제로 다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와 사이가 멀어진 건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김대호 씨는 지금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2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유산 문제, 돈으로 인한 다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993년 5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41살의 남성 김태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73살이신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실종자는 박순자, 당시 73살, 대치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산가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 여의고 외동아들과 단둘이 사는 집, 30평 대지에 2층 양옥, 당시 시세로 15억. 여기에 강남 일대 상가, 건물 2채를 더 보유하고 있었죠. 총 재산 30억대. 그런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태훈은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어요. 병원 예약해놨는데 혼자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에는 옷가지들이 그대로, 화장대 위 안경도 그대로, 현관 신발장에 어머니 외출화만 없었죠. 지갑과 핸드백도 사라진 상태. 담당 형사는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슈퍼 주인 증언. 박순자 씨요? 원래 조용하신 분인데 요즘 좀 말수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정말 효자예요. 맨날
어머니 모시고 산책 다니시고 건너편 세탁소 사장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집 아들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만 봉양하는 거 동네에서 다 알아요. 그런 효자가 요즘 어딨어요. 동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건 한결같았죠. 김태우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 5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집 앞 슈퍼에서였습니다. 우유하고 식빵 사가셨어요. 평소처럼 멀쩡하셨는데요. 그 이후 아무도 박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의 진술로는 어머니가 저녁 9시쯤 병원 예약 확인하러 나간다며 외출했다고 했죠. 하지만 밤 9시에 병원 예약을 확인하러 나간다? 1993년엔 휴대전화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집 전화로 확인하면 될 일 아닌가요? 담당 형사 노트에 작은 의문이 기록됐습니다. 밤 9시 외출 이후 석연치 않음. 하지만 당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은행이나 대형 건물에나 있던 시절. 거리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따윈 없었죠. 수사는 발로 뛰는 탐문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병원과 약국을 모조리 돌았습니다. 박순자라는 70대 여성, 최근에 다녀간 적 있습니까? 어디에도 기록은 없었습니다. 택시 회사들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죠. 5월 14일 밤 대치동에서 70대 여성 태운기사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김태우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옷차림도 점점 초라해졌죠. 형사님, 우리 어머니 꼭 찾아주세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흐른 뒤 2016년 봄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들어옵니다. 1993년에 실종된 박순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지금 경기도 K정신병원에 있습니다. 23년째 전화는 끊겼습니다. 발신자 추적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효자로 불렸던 남자, 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그 눈물, 2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 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93년 5월 어느 밤 강남 대치동 한 저택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드러난 충격,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가장 잔인한 배신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1993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3년 5월 16일 일요일, 실종신고 이틀째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최진수 경위가 사건을 맡았죠. 당시 48살, 17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최 경위는 김태훈을 다시 불러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최근 건강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잦아졌어요. 아까 한 말을 또 물어보시고 가습을 켜놓고 까먹으시고, 그래서 병원 예약을 잡았던 겁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대병원 신경과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예약이었습니다. 최경희는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외출하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렸죠. 근데 어머니가 병원 시간 확인하고 올게 하시면서 그냥 나가셨어요. 요즘 고집이 세지셔서 제가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듣고 나갔을 땐 이미 골목 모퉁이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밤 9시 10분쯤요. 어머니, 옷차림은요?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색 면바지, 갈색 핸드백 들고 나가셨어요.
최경희는 김태훈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연기치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평소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김태훈이 잠시 울먹이다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의지하셨고요. 제가 장가도 안 간 건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탐문에서 나온 증언과 일치했죠. 하지만 형사의 본능이 뭔가 걸렸습니다. 너무 완벽한 효자, 그리고 너무 이상한 외출 시각. 김 씨, 혹시 어머니와 다툰 적은 없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죠. 최경희는 김태훈을 돌려보낸 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대치동 박순자의 집. 2층 양옥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최경희는 김태훈의 동의하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 가죽 소파와 24인치 브라운관 텔레비전. 탁자 위엔 며칠 전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끝난 그릇 2개. 냉장고 안엔 반찬통과 우유팩. 5월 14일 저녁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순자의 방 옷장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옷가지들. 계절옷이 색깔별로 나뉘어 걸려 있었죠. 서랍장 위엔 낡은 액자 하나. 20년쯤 전 찍은 듯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기초 화장품 몇 개와 빗, 그리고 안경 한 쌍. 최경희가 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안경인데 두고 나갔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외출했다면 안경을 챙겼을 겁니다. 특히 밤 9시 어두운 시간이라면 더욱.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안경 미소지 계획적 외출 아닐 가능성.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훈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형사님, 뭐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최경희는 안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안경 안 쓰고 외출하시나요?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늘 쓰고 다니셨어요. 그날도 분명 챙기셨을 텐데.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최경희는 김태훈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잠깐 여기도 살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방문을 열자 단정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싱글 침대와 책상, 옷장.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들. 최경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건설 관련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빨간 글씨로 도장 찍힌 독촉장. 차용금 5천만 원, 1992년 11월 30일까지 변제 요망. 대출금 3천만 원, 이자 연체 시 법적 조치 예정. 최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씨, 사업하십니까? 김태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까지 작은 건설업체 운영했는데 부도 났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죠? 30억 정도요. 30억. 어머니의 재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최경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도움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노후 대비용이에요. 제가 감히 손댈 생각 못합니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갚으실 계획입니까? 천천히. 이래서 갚으려고요. 최경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엔 또 한 줄이 추가됐죠. 아들 부채 30억 모친 자산 30억. 일치. 5월 17일 월요일. 최경희는 서울대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예약 확인이 필요했죠. 접수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님, 5월 17일 오전 10시 예약 맞습니다. 보호자는 아들 김태훈 씨로 돼 있네요. 예약은 언제 잡혔습니까? 5월 3일이요. 전화 예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훈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 박순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했죠. 대치동 제1은행 지점. 지점장이 직접 나와 협조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계좌 내역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거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입출금 내역. 매달 상가 임대료 500만 원씩 입금.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출금. 그 외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 큰 금액 인출은 없었나요?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박순자 고객님은 10년 넘게 거래하시는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꼬박꼬박 임대료 받으시고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아드님 명의로 된 계좌는요? 김태훈 씨 계좌도 저희 은행에 있긴 한데. 잠깐만요. 지점장이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태훈의 통장 사본. 최경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만 원. 잔액 마이너스 4,900만 원. 거의 바닥이었죠. 이 통장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작년 11월부터요. 사업 부도 나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최경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30억 자산가.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죠. 5월 18일 화요일, 경찰은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 옷차림을 상세히 적었죠. 73세, 키 155cm, 베이지색 점퍼, 검은색 면바지, 갈색 핸드백 소지. 전단지는 강남구 일대 상가와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택시 회사엔 재차 협조 공문을 발송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제보를 기다리는 게 당시 수사의 전부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던 시절. 사람이 사라지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죠. 5월 20일 목요일 오후, 최경희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전단지 봤어요. 그 할머니, 제가 태운 것 같아요. 최경희가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우셨습니까? 5월 14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11시쯤 대치동 은마아파트 쪽 골목에서요. 손님이 할머니 혼자였습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남자 한 명이랑 같이 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최경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죠? 경기도 쪽이었는데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나고 고속도로 타고 한참 갔어요. 1시간 반? 요금이 8만 원 나왔던 게 기억나요. 그 두 사람 차 안에서 대화 나눴습니까? 할머니가 계속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러시면서. 근데 남자가 어머니 병원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달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네, 분명히 들었어요. 최경희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남자 인상차게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어두워서. 키는 170cm 정도, 마른 편이었고 검은색 잠바 입고 있었어요. 김태훈의 체격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저 지금 강남 쪽 운행 중이에요. 한 30분 후에 경찰서 갈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꼭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최경희는 동료 형사를 불렀습니다. 김태훈 다시 불러. 지금 당장. 오후 4시. 택시기사 이동철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55살, 15년 차 개인 택시 기사였죠. 최경희는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4일 밤 11시, 대치동에서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태웠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남자, 다시 보면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얼굴은 잘 못 봤는데 목소리는 기억나요. 좀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철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반 걸렸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경기도 어디쯤인데 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간판이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응응 정신병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 최경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신병원이요? 네. 건물이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논밭 같은 게 있었고 혹시 그 병원 다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동철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라 길이 잘 안 보였고 한 번 간 길이라 자신은 없는데 비슷한 방향으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행 일지 같은 거 혹시 쓰십니까? 아, 그거라면 있어요. 매일 손님 탄 시간이랑 요금 적거든요. 이동철 씨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월 14일 페이지를 펼쳤죠. 여기 봐요. 밤 11시 5분. 대치동 승차. 8만 원. 제 필체 맞죠?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최경희는 조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씨, 며칠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병원 위치 생각나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동철 씨가 나간 뒤 최경희는 김태훈을 호출했습니다. 오후 5시 김태훈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죠. 왜 또 부르셨어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최경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 5월 14일 밤 11시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죠. 어머니 기다리면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최경희가 이동철 씨의 조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탔다고 증언했어요.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 집에 있었다니까요. 택시기사가 분명히 들었답니다. 당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려. 그리고 목적지는 경기도 어딘가의 정신병원. 정신병원? 저 그런데 간 적 없어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사님, 이거 완전 오해예요. 저 진짜 어머니 찾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최경희는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당황, 분노, 아니면 연기. 그럼 그날 밤 11시 당신이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요?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목격자도 없고 알리바이도 없다는 얘기군요. 김태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누가 저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착각한 거겠죠. 어두웠다며? 최경희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목격자는 얼굴을 명확히 보지 못했고 목소리와 체격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었죠. 김 씨,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하지만 추가 조사 있을 수 있으니 연락되게 해두십시오. 김태훈은 고개도 안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최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경찰은 경기도 일대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엔 크고 작은 정신병원이 10여 곳, 형사들이 나눠서 발로 뛰었죠. 5월 중순경 70대 여성 환자 입원한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동철 씨도 다시 그 병원을 찾지 못했죠. 밤에 갔던 길이라 낮에 보니까 다 달라 보여요. 죄송합니다. 6월이 됐습니다. 실종 한 달. 김태훈은 여전히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우리 어머니 소식 없어요? 최경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48시간이 지나면 자발적 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죠.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라면 더더욱. 7월, 8월이 지나갔습니다. 박순자를 찾았다는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93년 8월 30일, 최경희는 사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제 사건 처리. 단, 아들 김태훈 진술 석연치 않음. 부채 30억과 모친 자산 30억 일치.
5월 14일 밤 택시 목격담 존재 하나 물증 불충분. 추후 단서 발견 시 재수사 필요. 수첩을 덮으며 최경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건 뭔가 있어.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3년의 기술과 제도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죠. 그렇게 박순자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효자, 아들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진실은 23년이라는 긴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효자의 가면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억의 빚과 30억의 자산, 그리고 5월 14일 밤 정신병원을 향했던 택시. 하지만 1993년의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23년이 흐른 뒤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웁니다. 그 병원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은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미제사건 전담팀 팀장 강민호 경감의 책상 위로 한 장의 메모지가 올라왔습니다. 익명제보 1993년 실종 박순자 관련 강 경감은 49살, 25년차 베테랑이었죠. 미제 사건만 13년째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읽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993년 5월 실종된 박순자. 현재 경기도 파주시 K정신병원 폐쇄병동 3층 315호에 입원 중. 23년째 감금 상태. 확인 바람. 전화번호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구체적이었죠. 병원 이름, 위치, 심지어 병실 호수까지. 강 경감은 즉시 1993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을 펼치자 최진수 전 경위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미제 처리, 아들 진술 석연치 않음, 재수사 필요. 강 경감은 팀원 2명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도 파주 K정신병원 간다. 출발 준비해. 오전 11시 경찰차 2대가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K정신병원 4층짜리 낡은 건물.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1993년 택시기사 이동철 씨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외진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논밭 같은 게 있었고 바로 여기였습니다. 강경감 일행은 원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원무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맞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강경감이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1993년 5월경 입원한 박순자라는 환자 기록 있습니까? 원무과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있습니다. 박순자 1993년 5월 14일 입원. 현재까지 재원 중입니다. 강 경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3층 315호 병실입니다. 제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장 안내하세요. 원무과장과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는 음침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315호. 철문에 작은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 경감이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 한 명. 백발이 희끗희끗했고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문 여세요.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강 경감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강 경감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박순자예요.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강경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3년 동안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여기 데려왔습니까?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태훈이가요. 억지로 데려왔어요. 나 아프지도 않은데. 강경감은 팀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녹음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언제 여기 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봄이었던 것 같은데. 1993년 5월 14일입니다. 박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강 경감은 원무과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당시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원무과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10분 뒤 두꺼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강 경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입원 동의서. 환자명 박순자. 생년월일 1920년 3월 12일. 입원일 1993년 5월 14일 오후 11시 40분. 보호자 서명란. 보호자 아들 김태훈. 진단명란. 초기 치매 의심 및 조현병 경향. 담당의 서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 강 경감은 입원 동의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박순자 본인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보호자 김태훈의 서명만 있었죠. 보호자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했습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993년 당시엔 정신보건법이 지금과 달라서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강 경감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원 초기 관찰 기록. 1993년 5월 15일. 환자 인지, 기능 양호. 대화 가능. 다만 불안 및 우울 증세 관찰됨. 본인은 입원 거부, 의사 강함. 5월 16일. 환자 지속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 호소. 식사 거부. 수면제 투여. 5월 17일. 환자 탈출 시도.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제지됨. 격리실 이동 조치. 강 경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감금이었습니다. 이 환자 23년 동안 한 번도 퇴원한 적 없습니까? 원무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입원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면회왔습니까? 기록상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왔다고 돼 있네요. 강 경감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병원 원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은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담당의 이정우는요? 현재 개인 병원 운영 중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강 경감이 일어섰습니다. 박순자 씨, 지금부터 경찰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박순자가 강 경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어요? 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오전, 박순자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전신검진 결과, 극도의 영양실조와 근육 위축. 하지만 뇌 기능은 놀랍도록 정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23년 전 진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강 경감이 말을 받았습니다. 조작됐거나.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김태훈이 소환됐습니다. 현재 58살,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은 김태훈은 떨고 있었습니다. 강 경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1993년 5월 14일 밤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김태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데려갔습니다. 왜 입원시켰습니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전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강 경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6년 3월 8일자 서울대병원 진단서입니다. 환자 박순자, 치매 증상 없음. 인지, 기능 정상. 이게 뭡니까?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서 좋아지신 거 아닙니까? 23년 동안 폐쇄병동에 갇혀 있었는데 좋아진다고요? 말이 됩니까? 김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경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3년 7월 20일, 당신이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했죠? 그건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고. 보호? 재산 목록 봅시다.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1993년 9월, 대치동 저택 매각, 8억 원.
1994년 3월 강남 상가 건물 1호 매각 12억 원. 1995년 1월 강남 상가 건물 2호 매각 13억 원. 총 매각액 33억 원. 이 돈 어디 갔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빚 갚는데 썼습니다. 어머니 동의 받았습니까? 침묵. 강경감이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몽땅 가로챈 거 아닙니까? 김태훈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23년 동안 감금했습니까? 김태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경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1993년 5월 14일 입원 동의서 담당에 이정훈 서명이 있던데 그 사람 누굽니까?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주치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넘게 봐주셨던 분이고요. 그 사람한테 뭘 부탁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강경감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어머니 치매도 아닌데 어떻게 입원 진단서가 나옵니까? 김태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경감은 조사를 중단하고 일어섰습니다. 김태훈, 당신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존속유기,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 김태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23년 동안 감금합니까? 나가 계세요. 김태훈은 경찰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강경감은 즉시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정훈 의사 소환해. 지금 당장 오후 3시 강남구 청담동 이정훈 정신과의원. 60대 중반의 이정훈 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정훈 씨, 1993년 박순자 환자 건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동행하시죠. 이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순자? 그게 누군데요? K정신병원에서 23년간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당신이 입원 진단서 썼죠? 이정훈이 당황했습니다. 23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오후 5시 강남경찰서 조사실. 이정훈이 앉았습니다. 강경감이 1993년 입원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게 당신 서명 맞습니까? 이정훈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제 서명 같네요. 박순자 환자 직접 진찰했습니까? 글쎄요. 23년 전이라 기억이. 강경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제가 도와드리죠. 김태훈이 당신한테 뇌물 줬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이정훈이